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용인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현식 회장님을 내방송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연합회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단체인가요? 이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4년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정단체입니다. 현재 경제단체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의 그 소상공인들 한 700만 정도의 대변을 하는 그런 아주 큰 단체입니다. 알아봤더니 찾아가는 상담센터 24시간 운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될 예정인가요? 작년에 그 정부로부터 희망 일자리 사업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용인시 같은 경우는 한 8만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 한 2,000군데 이상을 찾아가서 실질적으로 실태 조사도 하고 방역 서비스도 해드리고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제 한 2,400명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한 62%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코로나가 심각한 상태인데, 자, 과연 이분들은 이제 어떤 그 복지 사각지대가 있듯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어도 공무원들은 9시에 출근했다가 오후 6시만 되면 퇴근을 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그 나머지 시간은 거의 뭐 우울증에 빠질 정도로 힘들어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분들을 위해서 진정한 정책이라면 24시간 상담 센터를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했고, 사실 또 이런 부분들을 중앙 정부라든가 또 용인시 이런 데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인시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또 지역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예를 들면 어떻게 차별화 정책을 펼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책이라는 게 그 일관적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혀 맞지 않은 정책들이 지역에 내려올 때가 많습니다. 특히 용인하면은 뭐 생각나는 거 얘기하시라 그러면 에버랜드, 뭐 용인 민속촌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용인시 전체 면적이 서울의 97%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면적하고 거의 똑같은 면적을 용인시가 갖고 있고요. 그 중에 또 79%, 80%가 농촌 지역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어떤 이 도시에 도농이 같이 있는 그런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인시의 많은 정책 관계자들은 이 농촌 지역이 많은 걸 갖다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미래의 먹거리, 친환경, 도시농업 모든 것들이 갖춰진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도시에 맞는 정책들, 소상공인들도 그동안은 뭐 자영업자라든가 장사를 하거나 뭐 이런 분들만을 소상공인으로 해서 정책을 펼쳤다고 하면, 특히 용인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소상공인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관계가 되지 않고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전국 최초가 되겠죠. 소상공인 도농 복합 플랫폼을 만들어서 먹거리가 제대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제공이 되고 또 지역민들한테 바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용인시는 용인시의 어떤 환경이나 형태에 맞게끔 이렇게 정책이 만들어진 것처럼 다른 시도도 그렇고 다른 뭐 구역도 이렇게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이 잘만 활성화만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그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제 연세가 많은 소상공인 분들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구체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마련하셨을까요? 제가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인데도 저도 이해를 못할 정책이나 이런 지원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하나 내어놓으면 또 지자체에서 또 다른 정책을 내어놓고 또 거기에 또 다른 그 정부 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곳에서 비슷한 정책을 또 같이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바꿔서 내놔서 본인들의 실적인 것처럼 내놓다 보니까 실제 이걸 뭐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찾아가지만, 뭐 저 같은 나이도 사실 이해하기 힘든 또 지원이 또 나왔나?
들어가면 같은 정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지만 일반적인 상인들은 더 고생을 하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뉴스에만 의존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 뉴스는 짧잖아요. 그 다음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해요. 그럼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청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4시간 상담센터하고도 좀 이렇게 연관되는 부분인데 이분들은 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장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장사를 접고 가서 신청을 하거나 뭘 그쵸. 하기에는 힘들죠. 그럴 수 없죠. 예. 우리가 그 부디나면 119나 아니면 또 뭐 어떤 범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112나 119에다 전화하듯이 이분들이 통합적으로 전화할 수 있는 곳을 찾아줘서 전화 받으면 내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찾아가 줘야죠. 그게 진정한 어떤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정말 이거 궁금했던 건데 비대면 스마트 소상공인간 상품 판매 플랫폼에 대해서 이게 수원시는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난 1월부터. 이제 용인은 그럼 언제부터? 키오스크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무인 판매대인데 소상공인들이 만들어 놓은 제품을 갖다가 판매를 어떻게든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에도 올려놔도 보는 사람이 없고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어디다 갖다 보여줄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최소한 공공기관에 많은 민원인들이 오는 장소라든가 각 지역마다 뭐 수원이면 수원역이 있고 뭐 이렇게 공공청사가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용인도 용인 우리 백군기 시장님께 제가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지금 수원을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진짜 이게 잘 되고 그냥 형식적인 어떤 이게 아니고 진짜 판매가 많이 되고 수입이 생기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시작을 합시다 해서 제가 이제 수원시에다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좀 달라. 얼마나 많은 물건이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떤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무조건 잘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어떤 방법이든 여러 가지를 해봐서 좋은 방법이 생기면 그걸 또 확대시키고 또 이게 전혀 적용이 안 되고 환경적으로 안 맞다 그러면 그럼 빨리 이제 내려놓고 또 다른 걸 도전을 하고 예,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뭐 정책이고 방향이지 뭐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하면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원 업체들에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영업자들, 우리 소상공인들. 방역 당국의 규제에 대한 입장과 정부 정책에 정말 이것만은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코로나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이건 바이러스거든요. 인플루엔자거든요. 바이러스의 영역은 어떤 규제가 한다고 해서 멈추고 규제를 안 한다고 해서 뭐 가고 뭐 이런 형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방역은 규제가 아니고 실천입니다.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방역 잘해서 실천해서 먹는 우리 국민들도 잘 방역 지켜가면서 먹고 소상공인들이 방역 잘 지켜주면 절대 이 실천 때문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부는 규제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안 됐잖아요. 결국은 뭐 2,000명도 넘어가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건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9시에 끊고 뭐 줄어들고 10시까지 가면은 뭐 문제되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소상공인들 중에 잘 지키지 못하는 그런 소상공인들 영업자들도 있고요. 제대로 방역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을 바꿔야죠. 그런 소상공인들을 강한 규제로 벌금을 내리든 해서 문을 닫게 하든 해서 못하게 해야죠. 그런 국민들이 있으면 강하게 벌금 내려야죠. 그래서 본인이 진짜 방역 지켜야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의 어떤 안전을 위해서라도 내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서로 이렇게 모아져서 대한민국 전체의 K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K방역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규제가 아니고 실천입니다. 네.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총괄 책임자로도 공로가 굉장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름다운 그 화장실 만들기 이거는 사실은 지금 고인이 되셨는데 이제 이제 수원 시장님이셨고 그러고 국회의원까지 지내셨던 세계인들은 그를 이제 미스터 토일렛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심재덕 제가 모셨던 뭐 시장님이시기도 하고 뭐 회장님이시기도 하고 의원님이시기도 했던 그분이 참 자기 뭐 재산도 바치고 그래서 자기 열정과 시간과 건강까지 다 바쳐서 만들어놨던 운동이었고요. 2000년 초만 해도 뭐 저희들은 잘 기억해요. 그 2002년 한일 월드컵 전에 사실 많은
그 통신들이 이런 언론사들 해외 언론사들이 일본 월드컵과 같이 했잖아요. 일본에서는 화장실 문제가 괜찮은데 한국은 위험하다. 한국은 더럽고 그래서 어떤 지표가 있었냐면 언론에 방송 나간 거 보면 2000년 초에 호텔에서 꼭 화장실을 보고 나가라. 한국은 정말요? 가면 휴지도 없고 뭐 가면은 거의 뭐 우리 옛날에 생각하던 뭐 냄새 나는 그게 사실 지금 2021년이잖아요. 그쵸. 한 20년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과 같이 저는 원래 스포츠의학을 전공을 했었었는데 이제 보건위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화장실 운동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들을 지금 가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잖아요. 예, 옛날에는 고속도로 휴게소에 휴지가 없었습니다. 휴지도 없었고 비누도 없었고요. 그리고 뭐 남성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소변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소변기가 없이 그냥 벽에다가 이렇게 쭉 이렇게 서서 소변을 본 중국 그 화장실도 갔을 때 봤던 그게 불과 2002년 한일 월드컵 그때 그래서 그때 이 화장실 문화 운동이 시작이 됐고 월드컵 지나면서 문화 운동인 거죠. 이게 문화 운동으로 시작됐던 게 지금은 뭐 어디 가든지 뭐 지역 어디 가든지 가다가 화장실 못 가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중국 북경 올림픽 때도 2008년도에도 제가 초청받아 가서 북경 스타디움에 있는 화장실들을 제가 다 정리해주고 할 정도로 중국 사람들이 그래요. 한국한테 뒤지는 게 없다 그래요. 뭐든지 기술이고 분명히 뒤지는 것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는데 화장실 문화만큼은 우리가 뒤졌다 해서 아무튼 계속 초청을 하고 지금도 제가 빌 게이츠 대단 쪽하고도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 문화 운동은 뭐 앞으로도 계속 되겠지만 어떤 한국에 여기에 묶여 있는 문화가 아니고 전 세계를 향해서 가야 될 문화라고 생각하고요. 뭐 제가 또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또 제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니까 조금 더 하면 저는 화장실 한 60개국 다녔거든요. 다니면서 화장실 문화나 해서 특히 저 네팔 지진 났을 때 지금 또 뭐 난리가 났는데 또 그리고 저기 우간다에 그 난민들 들어왔을 때 이럴 때도 가보면 유엔에서 국제사회는 뭐 담요라든가 빵, 텐트, 물 다 줘요. 근데 한 달간 화장실이 없어요. 그 가보면. 그래서 왜 화장실이 없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사실 유엔에 이렇게 원조를 하면 한국에서도 뭐 원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어디에 뭐 난민이 생겼다 그러면 뭐 5대2 성격의 원조도 하지만 원조를 하면 뭔가 멋있는 걸 원조하고 싶어요. 담요 뭐 몇만 장, 물 뭐 천만 개, 뭐 텐트 뭐 5천만 개, 예. 그거는 괜찮은데 화장실 뭐 1000개 이거는 별로 쓰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 가니까 한 달 동안 화장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죠. 거의 뭐 이건 뭐 지옥뿐만이 아니고 그냥 거기 있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거를 사실 보건 위생적으로 생각해서 갔었던 건데 가서 느꼈던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원래 저 인권주의자는 아닌데 인권주의자가 좀 바뀌었어요. 지금 성향이. 왜냐면 가장 피해자가 여성하고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화장실 갈 데가 없으니까 여성들이 막 어딘가로 뭐 산으로 가야 되고 건물 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치는 사건 사고도 많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겠다 싶어서 페이퍼 토일렛이라 그래서 종이로 만든 화장실을 제가 서울대학교에 있을 때 개발을 해서 지금 그걸 많이 좀 전파하고 있는 사업들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에 좀 많이 좀 동참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이제는 우리 많이 누렸어요. 이제는 화장실의 어떤 혁명을 일으키면서 많이 누렸으니까 이제는 더 어려운 나라에 또 그런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보건과 위생이 있는 그런 화장실을 제공하는 여기에 좀 많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감탄을 했어요. 사실 이게 생소하지만 반드시 꼭 필요한 거고 또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공중 위생 문화를 또 한국을 알리고 계신 거잖아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정말.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이력이 너무 화려하신데 또 이번에 사단법인 독도소 연합회 정책위원장으로 임명을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너무 바쁘시지 않으신가요?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제가 이제 독도소 연합회 이제 정책위원장 자리라는 부분을 제의를 받았을 때
저는 뭐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쁜 게 문제가 아니고 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제가 회의를 많이 다녔다 그랬잖아요. 저는 회의를 많이 다니게 되면 비행기를 많이 타요. 비행기 많이 타면 뭐 동유럽이라든가 북유럽 쪽 가면 100% 독도는 일본 쪽에 붙어 있고, 그러고 그 재팬 이렇게 해역 자체가 일본해로 딱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거를 죄다 찍든지 해가지고 그 관할에 있는 대사관이라든가 이런 데 늘 보냈어요. 이게 잘못됐다. 근데 뭐 그런 다음에 항상 그러고 끝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는 화장실 문화 운동을 어떻게 했던 간에 지금 20년이 지났지만 자리 잡았고 이게 그냥 위생 운동으로 했었으면 아마 실패했을 거예요. 다른 나라도 위생 잘 돼 있죠. 근데 문화 운동으로 했기 때문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독도 문제는 이거는 그냥 영토 문제 뭐 어떠고 뭐 이런 문제로 접근하지 말고 좀 쉽게 가자. 문화 운동으로 해서 당연한 걸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된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뭐 독도 그러면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여의도의 뭐 절반 정도, 여의도 광장의 절반 정도 크기지만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한다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영토적인 사이즈 이 크기 때문에 뭔가 거기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이주를 뭐 몇 명 할 것이며 뭐 주소를 몇 개 옮겨 놓을 수 있으며 누가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는 문화 운동 또 제가 뭐 한 가지 뭐 아이디어는 메타버스 같은 이런 그 매체를 좀 이용을 해서 누구나 한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독도에 사는 독도 주민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냥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독도 주변에 독도 땅이 너무 좁으면 그 해역이 다 우리나라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역 한 어느 정도 몇 평씩이라도 내가 메타버스 안에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사서 내가 늘 거기에 내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어떤 문화운동 형태로 이걸 끌고 간다 그러면 분명히 전 성공한다고 봐요. 지금같이 외교적으로 접근하고 그 일본 그 군함이 오면은 뭐 대응하고 뭐 언론에서 걸기대회하고 이거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거 지금은 뭐 MZ 세대라고 하잖아요. 과연 MZ 세대가 이걸 이해할까? 예, 저 이해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있는 건 알지만 독도가 우리 땅인 건 알지만 본인이 해야 될 뭘 가지고 할 건데 거기 갈 수도 없고 그런 MZ 세대들을 향한 어떤 문화 운동으로 한번 저희 정책위원장이니까 한번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을 하고 저는 뭐 그 다음 플랫폼은 모르니까 그런 전문가들을 좀 모아서 일을 해보면 좋은 결과가 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관심이라는 게 지속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그렇게 소유권을 부여한다는 건 정말 이 MZ 세대들도 굉장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정책인 것 같아요. 끝으로 혹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뭐 또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끝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죠 현재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굴이 아니잖아요. 땅굴이 아니잖아요. 땅굴은 뭐 어디로 끝이 가다 보면 뭐 멈출 수도 있는 거지만 터널은 언젠가는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방송에도 나오지만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죠. 이제 코로나와 같이 해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이제 상생의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뭔가 이게 뭐 비판하고 뭐 소상공인 정책을 잘했냐 못했냐 뭐 이런 거보다는 소상공인들도 잘해야 되고 국민들도 잘해야 되고 정부도 잘해야 되고 이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절망이 아닌 희망의 메시지를 좀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가끔씩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거 좀 올리는데 국민이 백신입니다라는 걸 제가 올려놔요. 항상 우리가 백신이지 저 뭐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런 게 과연 백신일까요? 저는 이게 과연 그 맞았다고 해서 다 해결될까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화장실 문화 할 때 깨끗하게 잘 해놓고 휴지 걸어놓고 해도 거기서 잘못 쓰는 사람들 뭐 휴지 가져가는 사람들 뭐 등도 빼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후에 그 우리 국민들이 이 화장실 문화에 대한 어떤 의식이라든가 이게 바뀌면서
지금 누가 휴지 들고 가는 사람이 왜 휴지를 왜 안 들고 가냐면 딴 데 가면 또 휴지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처럼 하여튼 문화운동으로 좀 승화시켜서 아무튼 우리가 이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이거는 또 경쟁력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소상공인들 모였을 때 그 얘기 자주 해요. 뭐 코로나 때문에 안 돼가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는 데는 예전에도 안 됐었어요. 또 그러니까 그렇다고 뭐 지금 또 더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벌써 1년 지났잖아요. 앞으로 또 1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경쟁력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700만 소상공인들, 특히 용인 같은 경우 8만 우리 소상공인들, 또 우리 전 국민이 하나의 백신이 돼서 이걸 잘 이겨나가면 충분히 저희는 이 K 방역, K 우리 국민 전 세계에서 한번 야, 저 나라는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700만 소상공인들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게 김현식 회장님께서 정말 명언 제조기이신 것 같아요. 즉석즉석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지 앞으로는 꼭 수식어 명언 제조기를 함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김현식 회장님이셨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